네, 수능 특강 문학편 수업 계속됩니다. 자, 현대소설. 오늘 수업은 현대소설 5번째 작품이에요. 손창섭의 비 오는 날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수능 특강 교재 186쪽, 문학의 186쪽 준비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앞에 작품 전체 줄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EBS에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문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자,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해설편을 먼저 띄워줄게요. 봅니다. 손창섭 비 오는 날. 자, 이 작품은 자 봅니다. 6.25 전쟁 시 작품인데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의 식상할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막 갉아먹죠. 자, 그래서 전쟁 때문에 삶의 본고지를 다 상실하고 자, 부산에 피난 가서 지내던 그 오누이 그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우울합니다. 우울한 내면과 무기력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게 전쟁이 초래한 사람들의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전쟁통의 장마철. 폐가 같은 집 등 음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전쟁 후의 처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이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인데 멀쩡했던 개인의 삶이 이 사회 환경에서 가해진 문제,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을 고발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입니다. 자, 특히 자, 이게 좀 문예사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연주의라고 해요. 자연주의. 자, 잠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들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러저러한 도덕성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아가 있고, 이 자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자, 사회 환경이라고 해봅시다. 이 자아의 상태가 자, 사회 영향을 받고 또 사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데, 이 자연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라는 용어의 그 유래가 이런 겁니다. 되게 일단 동물, 자연 상태의 동물이 있으면, 자, 동물이 살아가는데 일단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죠. 자연 환경이 동물의 생존에 불리하게 열악한 작용을 하게 되면 동물은 죽죠. 그 자연이 뭐 이렇게 먹이도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하면 동물이 살아갑니다. 자, 동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둘러싼 자기 생존 여건인 자연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자연 환경이 자기한 그 동물 개체에게 또는 동물이나 어떤 종에게 불리하다 했을 때 동물은 그 대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주의라는 용어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일반 동물들이 자연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 유리한 환경에선 살아나고 불리한 환경에선 그 멸종해버리는 이런 것처럼 뭐 의지 없이 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갔을 때 자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은 그 자아가 너무 약해서 사회의 작용이, 사회로부터 가해오는 작용이 가혹하고 너무 힘들 때 이 자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식의 자아를 자연주의 자아라고 그래요. 자연주의. 일반 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회 환경이 나에게 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식의 자아로부터 주체적인 어떤 사회를 향한 대응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반 동물들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 힘들면은 그 힘든 그대로 그냥 몰락해버리는 이런 식의 삶을 그냥 자연주의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외적 환경이 물론 그 전쟁통이고 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무너질까라는 데서 좀 그 작가가 포착한 그 삶이 그렇게 좀 보편성은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란 존재가 환경이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죠. 그 환경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더 나은 삶의 상태를 모색하고 진취적으로 맞서 나가는 이런 인생도 많은데 이 작가가 포착한 그 인생은 그렇지 아니한 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냥 몰락적으로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개인의 삶이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무너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특히 이 역경을 극복하는 적극적 의지도 없고 방법도 찾지 못한 인물들의 모습은 자, 당시 패배적 삶에 빠진 당시 서민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유형의 인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그 포커스를 두고 다룬 작품이 아닌가. 좀 그 패배주의, 염세주의 이런 쪽에 기풍이 너무 진하게 느껴집니다. 자, 주제 뭐 이제 감잡았죠. 이 작품이 그 뭔지. 자, 전쟁이 가져온 무기력한 삶과 허무의식 철저하게 이것만 주제로 잡아내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작품 속의 인물 원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자, 원구 동그라미 치고 중심 인물이라 씁니다. 그리고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원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원구가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구 시각 중심으로 전개된다 해서 자, 원구가 그냥 작가의식의 대변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원구는 피란지 전쟁을 피해 간 곳 부산에서 어릴 적 친구인 동욱을 만난다. 동욱이 영문학과 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생이었는데 전쟁통에 그 학교가 폐교되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동욱은 여동생 동욱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소아마비 환자예요. 동욱이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판 돈으로 자, 동욱이는 그림을 그리고 동욱이는 영문학과 학생이었으니까 영어가 좀 되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했던 것이죠. 자,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 우중충 내리는 비, 자, 제목이 비 오는 날이죠. 이 비 오는 날이 작품의 분위기, 또 우중충함, 무기력함 이런 이 작품의 배경 주제를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제목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동욱의 집을 방문한 원구는 자신을 외면하는 동욱이가 좀 자폐 증상이 좀 있습니다. 자기 내부 세계에 딱 갇혀버리고 타인과의 교류나 접촉을 피합니다. 오빠 친구가 갔는데도 자, 동욱이를 아주 옛날에 동욱이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이 원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소아마비야. 동욱이는 그 전에 본 적이 있는 오빠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합니다. 자,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동욱이 다리가 불편하다 소아마비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 후 원구는 비 오는 날이면 이 동욱 남매 오누이가 걱정이 돼서 비 오는 날 저 원구가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친구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달여 만에 동욱의 집을 찾아간 원구는 집주인으로부터 동욱은 나가서 꽤 오랫동안 소식이 없고 여동생 동욱 역시 며칠 전에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 자, 오누이가 다 사라진 겁니다. 자, 이때 원구는 특히 이제 동욱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애정이 좀 있었어요. 자, 특히 동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한다. 마지막에 자책이라고 씁니다.
자, 뭐 이 정도에서 작품이 끝나요. 뒤에 별 것 없습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가봅니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자, 원구가 동욱이 집을 갔어요. 빗물이 떨어지고 있네. 자, 방 안인데 방 안에 빗물이 떨어져. 양동이가 자, 빗물 받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촐랑 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양동이 안에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자, 이 방에 그런 우중충한 그 생명의 기운이 없는 듯한 느낌을 무덤 속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줄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좀 감소시켜주는 것은 그래도 들리는 빗물 소리뿐이었다. 자, 빗물 소리가 그래도 조금 이 방의 분위기를 나아지게 할 정도로 이 방의 분위기가 음습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양동이의 차츰 물이 늘어날수록 이 방의 분위기와 똑같이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자, 이런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이 작품이 향해 가는 주제의식에 작용을 미치고 있죠. 친구 동욱은 별로 찾아온 친구 원구와 여동생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욱은 옷이 젖었으니까 비오는 날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런닝 빤스 바람으로 식사 준비할 터이니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근데 이 집에 부엌이래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비어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 나무 판대기면 일본식 방에 나무 판대기 밑에 구들이 아니라 베니아 합판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놨어요. 다다미는 걷어서 자, 옆방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다다미 걷어서 벽 한 구석에 기대놓아 판장기 장판에 장판 비닐 장판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이 방 저 방 할 것 없이 빗물이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취사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자, 시제가 다 과거 시제죠. 있었다 뿐이었다 그랬던 것이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이 방 저 방 사이에 있는 사인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하며 야단이었다. 자, 시간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을 알려주는 회중시계를 그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동그란 시계가 있어요. 그 회중시계를 사인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원구가 동욱이한테 시계를 이렇게 보이면서 도대체 지금 준비하는 식사가 초반 아침이냐 점심이냐 어정쩡한 거죠. 아점이죠. 자, 그런 원구 질문에 친구 동욱은 닝글닝글하며 자, 자기들에게는 삼시세끼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 없는 날 하루 종일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돌아가는 동안 동욱은 역시 자, 동욱의 모습을 봅니다. 한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 소아마비인 자기 상태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것이 반영된 태도입니다. 자, 동욱은 가끔 하품을 하며 자, 동욱이는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런 동욱이와 마주 앉아 자기는 원구죠. 자,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떤 포즈를 지속해야 하는가. 이게 원구 생각이죠. 자, 이 작품이 원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죠. 원구는 이렇게 무의미한 대저는 마주 앉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자, 이 분위기가 뭐 재미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게 싫어서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에 부채질에나마 거들어줄까도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가서 뭘 좀 거들어 준다. 이것도 좀 사실 근거가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일종의 비약 씁니다. 옆에 근거가 없다. 왜 그렇게 나가서 부엌까지 같이 가야 되는지 근거가 없다. 하나 더 씁니다. 부자연스러움.
그런 것이라 그나마 하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군은 편안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의식했다. 양동이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군은 젖은 양복 바지에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야 동옥이도 양동이에 물이 넘은 줄 안 모양이다. 자, 동옥이는 얘는 그 내면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외부에 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별로 이게 무덤덤한 겁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물이 넘치니까 동옥이도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손님이 불편해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이 순간 오빠 동욱은 사인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야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 욕짓거리 했다. 그러자 원구 좀 뻘쭘했었는데 자기가 나서기에 저러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는 내가 내다 버리지 뭐 하고 한 손으로 빗물바지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미처 발을 옮겨 놓을 사이도 없이 양동이는 철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그 손잡이가 빠진 거죠. 물이 안방에 좌르르 쏟아졌다. 아이고 이런. 손잡이의 한쪽 끝 갈고리가 고리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태껏 꼼짝 않고 앉아있던 동옥도 그제만은 그 상태가 되어서는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동도 않고 있다가 방바닥이 물바다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순간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 눈에 뭔가 띄인 겁니다. 원구에게 또 하나의 우울의 시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자, 또 하나의 우울의 시니까 자, 원구는 이 동욱이 오누이를 생각하면은 친구이자 친구의 여동생인데 자, 피를 한 통에 부산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게 그 친구의 마음이 친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욱이의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동욱이가 또 소아마비고 하니까 한 번 더 걱정하는 마음, 얘들 어떻게 살아가나 우울해지는 마음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죠.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욱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소아마비 걸리면 그래요. 그런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욱의 몸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기우뚱한 거죠.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 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자, 자기의 신체상 핸디캡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고는 히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자기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주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왜 날 지켜봐 이거죠. 자, 딴 데 봐, 나 보지 마 라는 겁니다. 이 동옥의 시선을 피해 탁한 물결로 이루어진 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공포에 자, 동옥이 째려보니까 갑자기 그 원구의 심정이 공포에 몸을 떨게 됐는데 어떤 공포? 탁한 물줄기로 이루어진 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공포. 초점은 공포입니다. 그럼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우적거리듯 두 발로 물고인 방바닥을 절벅거려 보는 것이었다. 자, 해서 자, 원구와 동옥 사이에 이제 한 차례 관찰과 그 다음에 그 분노의 시선이 오고 갔어요. 그 뒤로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구는 자기 집으로 와서 지내다가 며칠 지났어요. 꽤 지났어요.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한 달 가까이 장모로 놀다 보니
자연이 시원치 않은 장삼이천을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새빵도 지루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까지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 숫자 방에 곰팡이가 끼다 보니까 원구의 마음 속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거죠.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 내가 사는 꼴이 이런데 그 친구들은 더 하겠지 하면서 이 착한 원구의 마음에 동욱이가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자연이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을 우울한 내면을 씻어버리고 동욱이도 위로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자,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 가마니 같은 것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는 친구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 어디로 갔느냐는 원구 물음에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되 어디 맺힌 데가 없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그런 40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 뭐라는 사람이냐 이 원구가 정원구입니다 라고 하냐고 묻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 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욱이는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에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안 돌아온 지는 열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2, 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자 옆에 있습니다. 망연자실. 친구 찾아왔는데 친구 원우이가 친구를 이미 오래전에 갔고 여동생도 없고 그런 거죠. 뭐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죠. 망연자실. 한 손에 그런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아까 술과 통조림 샀죠. 한 손으로 우산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술과 통조림 끌러서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아 이거 원. 자 반기는 태도죠.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버려졌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나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서 담배나도 피우고 가라 이렇게 선심을 써줍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었다. 아니 무슨 재미가 있어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세우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보관을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이런 남의 소중한 편지를 그렇게 하게 방치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원구는 다시 한번 멍하겠죠. 아무 말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왜 미안하다? 그럼 좀 미안하니까 저기 죄송한 거니까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자 친구는 자 지금 주인 사나이를 계속 주목해 봅니다. 주인 사나이 무한한 눈길을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10중 8구 6.25 전쟁 중이니까 군대에 끌려 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동생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이 사나이가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해서 조금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죽진 않았을까? 자살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 돌아서는 요거는 죽진 않았을까? 자살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인물이 원구죠. 자, 이게 원구가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서고 있는데 그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 가지고 간 모양이니 여자애가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또 이런 말을 보탭니다.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자 이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불구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보탭니다. 이렇게 주인 사나이가 짓거립니다. 자 주인 사나이가 뭐라 말했다?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 말에 이상하게 원구가 딱 필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누구죠? 주인 사나이죠.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자, 이 주인 사나이가 한마디 한마디 보태는 게 이 동옥이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린 그 동옥이 성업이라서 움직임도 불편한 동옥이를 이 주인 사나이가 술집에 팔아먹었다는 거지. 이게 원고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고 대들 듯한 그놈한테 확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저 주일론 봐라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몸이 엄청 무거워진 거죠. 몸이 엄청 무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무거워졌던 거잖아. 마음이 무겁다 보니 몸도 무거워진 느낌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확 받아버려야 되는데 이 X야 어느 술집에 팔아먹었어 이렇게 대들고 나서야 되는데 말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들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걸어닫기. 위에도 그렇습니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위에 나오는 이놈은 주인 사나이인데 요 밑에 나오는 이놈은 원구 자신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다가 원구의 자의식 또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자, 뭐가 객관적인 내용인지 몰라도 원구 생각에는 저 주인놈이 동옥이를 팔아먹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동옥이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놈 네가 원구 이놈이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밑줄. 즉 누군가가 나를 향해 원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동옥을 팔아먹은 이놈 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착각에 어디선가 원구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착각에 오한 추위를 느끼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밭두둑을 그 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정거리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마지막은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 너무 무심했어. 결국 동옥이가 그렇게 불행해진 것이 결국 이 집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 확률이 가능성이 높은 게 저 주인놈이 하는 말처럼 그놈이 팔아먹었건 누가 어떤 짓을 했건 동옥의 신상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인데 내가 그렇게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의 자책감에 빠져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소설이 실제로 끝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비오는 날이었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